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에 이렇게 좀 출렁이니까 이거 왜 이러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작년에 어떤 이제 시장에 대한 전 세계 증시에 대한 분석 가운데서 올해는 미국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신흥국 시장,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더 투자의 매력이 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흐름도 작년에는 우리 시장 뭐 올랐긴 했지만 좀 미국 시장 대비해서 아쉬운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더 좋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뭐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어제는 국내 시장은 장 초반에 약간 출렁이 있었지만 후반에는 상승폭을 늘려가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줄여내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혼조를 보였지만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깊게 나타나면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국내 시장에 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전기차 관련해서도 뭔가 판도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판매 대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에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참 주목해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많았던 밤사이 시장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쭉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웰스가이드 박재훈 전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전무님을 모시고 올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작년 시장 좀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과연 전무님께서는 올해 딱 첫 거래일을 맞이한 소감은 어떨지 또 향후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쭉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출렁이었지만 좋은 아침 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던 상승하던 늘 좋은 아침을 힘차게 외쳐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좋은 아침은 어김없이 오늘도 열렸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좋은 아침도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하락했군요. 히히 이매너리님 웃으시면 안 돼요. 웃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안 좋을 때 웃는 게 진정한 위너죠. 웃을 수 있습니다. 웃으십시오. 웃을 수 있습니다. 뭐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웃죠 뭐. 우리가 뭐 울상한다고 내렸던 시장이 다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웃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제가 그 종가를 보기 전에 처음에는 나스닥이 2%까지 막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싸한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결국에는 낙폭을 줄여내서 다우지수가 0.07%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5%대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6%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 0.7% 나스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이렇게 사실 연말에는 이렇다 할 소식이 없어서 좀 지지부진이라기에는 계속 상승폭을 올렸죠. 조금씩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상승폭을 키웠는데 S&P 500 기준으로 우리 사상 최고가 가자라고 외쳤지만 밤사이에는 27포인트대 하락하면서 사상 최고가에는 한 반걸음 뒤로 다시금 물러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볼 일이고요. 밤새 어떤 일이 있었나 종목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좀 매크로 관련해서 유가랑 발표된 PMI 내용부터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장중에는 상승을 했는데 또 장 막판에 낙폭을 쫙 키우면서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금 홍해에서 후티 반군과 또 미군의 교전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금 긴장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다시 이제 배를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관련한 회사에서 머스크나 이런 쪽에서 우리 다시 그쪽으로 안 갈래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유가는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크게 우리 미국 시장의 이 출렁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가는 그냥 유가대로 이렇게 다른 시장이 있는 것 같고 뉴욕 시장, 주식 시장에는 그 유가의 움직임이 크게 반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 발표됐었던 PMI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MI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 마켓 글로벌에 따르면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47.9로 집계되면서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50 아래 있으면 일단 안 좋은 건데요. 이게 지난 11월에 49.4였는데 이것보다도 더 낮아졌고 예비치가 48.2였는데 이마저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위축세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을 두고 과연 시장이 괜찮을까? 우리 버텨낼 수 있을까? 경기에 대한 우려감 없는 걸까? 이러한 또 반문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나와도 에이 잘 이겨낼 거야. 별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거 조금 걱정할 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도 반등을 한 게 좀 부정적인 여파를 미쳤죠. 3.7을 받던 10년물 국채금리가 3.9% 중반선까지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2선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계속해서 3월에 이르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3월 금리 인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80%에 육박하고요. 금리 동결 전망은 21% 선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전장 대비로는, 그러니까 그 전거래 대비로는 인하 전망이 조금 후퇴했다. 그러니까 80%보다 더 높았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과연 원하는 대로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 참 이렇게 극단적으로 퍼센트가 나오면은 보통 하곤 하는데 시장에서는 또 전문가들은 5월, 6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요 엇갈린 이 괴리를 무엇으로 좁혀갈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이 고용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오늘 밤부터 쭉쭉 발표되는 고용 관련한 데이터가 과연 이 괴리를 줄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 3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5월 인하 얘기가 쏙 들어가든지 먼저 이제 3월 인하 쪽으로 완전 무게추가 쏠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내용들 이제 앞서서 확인했었던 고용 관련해서는 이제 차후에 전달되는 대로 여러분께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거 맵을 봐야 되는데 M7 종목을 비롯한 기술주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맵을 일단 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M7은 비롯해서 좀 기술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부죽죽 하고요. 반대로 헬스케어 쪽 그리고 에너지 유가 하락했는데도 나홀로 갑니다. 주식시장에 별 영향 없죠. 필수 소비재 그리고 또 금융주, 유틸리티 쪽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가장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애플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그 장중에 4% 넘게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낙폭을 줄이면서 3.58% 하락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총 2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 격차를 점점 줄이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버티고 애플이 더 내려간다면 요거 1위 역전당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스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했나라고 봤더니 일단은 투자 의견의 비중 축소. 이렇게까지 애플 걱정은 원래 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비중 축소라고 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요거는 미미하네요. 굉장히 디테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161달러를 제시했는데 1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이럴 거면 왜 내렸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애플의 주가가요. 180달러 선입니다. 하락한 주가가 180달러 선인데 이거보다 더 낮은 160달러를 제시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수가 있겠죠. 내용을 보면은요. 현재 아이폰 15, 15의 판매 부진 그리고 중국에서의 부진은 앞으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 아이폰 16, 아이폰 16의 판매 부진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애플의 하드웨어 판매 전반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맥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다양한 이런 기기 판매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판매되는 기기의 그 양이 줄어들면은 서비스, 애플은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이 더 수익률이 좋아질 것이고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서비스 쪽에 있어서의 매출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애플 전체 매출 중에서 아이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름이 이분 이름과 좀 다른 얘기를 하네요. 이름이 팀 롱 분석가예요. 팀 숏이 아니고 팀 롱 분석가인데 숏 쪽으로 지금 애플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구글 트래픽 획득 비용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불확실성인데 일부 앱스토어 관련한 조사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현재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애플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을 탑재하기 위해서 그동안 검색 광고 수익의 36%를 구글이 애플 측에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구글의 이 반독점 소송 관련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애플이 받는 그 수익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글이 최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와 또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둘러싼 소송에 패했잖아요. 요거 이제 그 앱 내 결제 막 못하게 막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요것도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과연 이제 이러고 나서 애플 걱정하는 거 아니다. 거봐라. 이렇게 하락할 때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훗날이 오게 될지. 아이고 진짜 애플 이번에는 좀 쇄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애플카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언제 나오게 될지 구체적인 내용을 애플 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다들 AI 얘기하는데 애플에서도 한다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또 이제 애플 글라스가 올 초에 나온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작년에 가격 듣고 아우 너무 비싸 이렇게 하는 그런 여론들을 보면 과연 애플이 올해 어떠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게 될지가 향후의 주가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1.3%, 구글 0.97%, 그리고 아마존도 1.32% 하락했고요. 메타의 주가도 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장중에는 좀 상승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에 결국에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하며 248달러 기록이 됐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들도 모두 안 좋았습니다. 일단 반도체 얘기를 하나 하자면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장비 그 장비 제조업체인 ASML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네덜란드 정부가 ASML의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대중 수출 좀 막는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출렁이곤 했는데요. ASML도 네덜란드 정부에서 이렇게 관련해서 장비 수출 못하게 한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들 밤사이 또 많았죠. 테슬라의 판매 인도 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비교 선대가 있으면 이제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비아디의 전기차 전 세계 분기별 그 순위를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동안에는 굳건하게 테슬라 그다음 비아디였다면 이제 비아디가 1위 자리로 올라오게 된 거죠. 몇 대를 팔았나 봤더니 지난 4분기에 테슬라는 48만 4,507대를 팔았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몇 대를 팔았나? 비아디는 지난해 전체 판매한 전기차가 157만 대인데 전년 대비 70%나 늘어난 그런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지난 4분기에만 52만 5,400대. 완전 앞자리가 다르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서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일단은 예상치보다 상회한 테슬라의 그 판매량 괜찮고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목표했었던 것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국의 비아디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게 과연 또 테슬라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인도량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테슬라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리비안은 이렇게 인도량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이제 헬스케어 쪽에 좀 좋아가지고 봤더니 최근에 여러분 화이자가 국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개별 주식 중에 하나인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사고 계신가요? 그뿐만 아니라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오펜하이머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무려 1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키 맞추기 일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좋잖아요. 물론 이제 항상 미국과 결이 다르다라고 하지만 미국도 헬스케어 쪽 요즘에 좋고요. 국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에 조금 도움되는 그리고 좀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 쭉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웰스가이드 박재훈 전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브리핑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는지 궁금해가지고 막 보려고 했는데 광고가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짧아가지고 잘 못 봤어요. 이 얘기는 광고가 한 2개였으면 좋겠다. 예, 우리 주님, 광고주님들 여기로 모이십시오. 어디 가셨습니까? 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웰스가이드 박재훈 전무와 함께합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 전무님 가실 때 자주 좀 나와주세요라고 했는데 또 바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좀 예, 나와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예. 자, 오늘 준비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목이 2024년의 최적의 포트폴리오인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선정한 게 아니라 AI가 꾸린 최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AI가 꾸린 거 어떻게 좀 믿어도 됩니까 이제는? 통계적으로만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 통계 입각한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그 포트폴리오는 전체적인 그 포트폴리오를 짠 게 아니라 그 투자 성향,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그 공격적이다, 위험 중립이다, 안정형일 때 요 종목들은 그 투자 성향에 맞게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이제 AI가 그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종목군들을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예. 자, 작년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9주 연속 상승을 했고 밤 사이에 첫 거래일이 딱 개장을 했는데 다음만 아주 조금 오르고 S&P 500과 특히 나스닥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딱 하루짜리였긴 하지만 어떤 좀 느낌이 좀 오셨습니까? 일단 뭐 오늘부로 그 산타랠리는 그 끝난 것 같고요. 일단 예, 이제 하락했으니까. 공식적으로 기간이 이제 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부담을 가졌던 게 좀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그 연말까지 9주 연속 S&P 500 지수가 9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9주 연속 상승한 사례가 이번을 포함해서 그 과거에 3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968년도 이후 데이터를 그 분석을 했는데요. 화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네. 이게 현재 그 9주 연속 상승을 보인 거는 이번을 빼고 이제 총 3차례입니다. 아, 이전에 3번 예, 있었군요. 1985년도, 1989년도, 2004년도 이렇게 지금 3차례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3차 그러니까 9주 연속 상승한 이후에 네.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주, 2주, 그리고 한 달, 2달, 3달 이렇게 이제 이후에 그 주가 흐름을 살펴본 건데요. 9주 연속 상승한 이후에 이제 처음 일주일 동안은 그 2차례를 제외하고는 그 2차례는 그 큰 폭으로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빠졌고요. 네. 한 차례는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1985년도인데요. 그 이때는 그 경기가 미국 경기가 상당히 그 호황을 누리고 주식시장이 초강세장이었던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89년도하고 2004년도는 그 거의 그 상승 그 마무리 또는 그 중간에서 이제 사이클이 꺾일 때인데 이때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그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그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쉬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난 게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 긴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번까지 포함해서 한 4번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 정말 드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첫 거래일의 하락이 당연한 걸 수도 있고 정말 많이 오른 건 대단한 거라고 맞습니다. 평가를 예. 받아야 그리고 될 이제 일인 것 과거 같습니다. 통계치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난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올해 최대 화두 뭐 금리 인하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도 오늘 노 랜딩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하는데 저는 기사에서 못 봤는데 오늘 노 랜딩이라는 얘기가 혹시 좀 회자가 됐나요? 노랜딩이란 말은 이제 그 이전에 그 소프트 랜딩 네. 이전에 그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거든요. 사실은 노랜딩이 그 소프트 랜딩보다는 더 강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랜딩 자체를 안 한다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 네. 잠깐 그래프를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그 역사상 그 미국 경제가 그 소프트 랜딩에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그 평가받는 구간은 94년에서 96년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가장 큰 특징은 GDP 성장률이 과거와 다르게 그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플러스 국면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사실은 그 플러스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비 지출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그 제반 지표들을 볼 때 네.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은 적다. 그렇게 되면 그 노랜딩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을 그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표만 보는 나름대로 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경기에 대해서는 크게 뭔가 우려를 갖지 그렇습니다. 않을 예. 수 있다. 예. 연준 그러니까 사실 재작년에 그 우리 파월 의장의 발언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파월이 거짓말쟁이가 됐잖아요. 예, 말을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실언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작년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너무나 막 피력을 해서 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싶었어요. 반대로 갔으니까. 예,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이곳에서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당시 작년 그 3분기 GDP 데이터를 갖고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는 미국 경제가 그 그린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그린슛이 뭐냐면은 그 녹색 그 잎입니다.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면 겨울에 이제 그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에 이제 새싹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노란 그 파란색으로 올라오는데 네. 이제 그 막 어려움에서 이제 탈출한 국면이라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그 파란색 그 새싹이 그 옐로우 슛, 그 다시 말해서 이제 노랗게 이제 말라가는 거냐, 아니면 다시 그냥 그 그린으로 계속 뽑아가느냐 이 기로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기로에 있었던 것들이 4분기 GDP 데이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노랜딩, 소프트 랜딩이 아마 힘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 얘기는 어떻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그 지금 가장 빠른 게 그 3월 달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번 주 발표되는 이제 고용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물가 지수 몇 차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전체 정책 그 스탠스를 바꾸기 위해서는 몇 가지쯤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1, 2개월 그 최소한 한 1분기 정도 데이터는 좀 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액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노랜딩이면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경기가 예, 버티고 그냥 있으니까. 그 포즈로 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소프트 랜딩이라면은 이제 94년, 96년도 사례처럼 네.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어쩌보면은 금리 인하도 지금 뭐 변곡점에 있는데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경기 구간에서는 그러면은 과연 전략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 요즘에 보면은 참 얘기가 작년부터 있었죠. 뭐 너무나 기술주 그리고 M7에 집중했었던 투자 전략을 다른 쪽으로 좀 고개를 돌려야 한다는데 오늘 밤사이에 그 하루짜리 시장을 보면은 뭐 금융, 헬스케어 이런 섹터들이 확 눈에 띄거든요.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고 네. 그 주도 섹터가 지금 그 부진한 섹터와 이제 상당한 그 격차를 벌였기 때문에
그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아마 이런 그 부진했던 섹터들이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금리나 수혜주였던 뭐 부동산, 리츠죠, XLRE 그리고 그 헬스케어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그동안 그 부진했거든요. 그런 그 업종들이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일종의 그 순환매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주도주라는 거는 그 해당 그 사이클의 그 경기 또는 그 산업을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업종이 주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주도 그 산업이나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업황이 호황이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주가로 연결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그 빅세븐 종목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한 그 조정 구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마 1월 달 그 어닝 시즌이 그 상당히 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제 다음 주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빅세븐 종목군들이 그 향후 가이던스를 이제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이들 종목들의 향배가 그 바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일련의 그 IT 관련 그 지표들을 보면 올해도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이제 미국 기업들의 95%가 AI 쪽으로 그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 아니면 또 투자를 늘리겠다는 그 응답을 했거든요. 네. 결국 그 얘기는 그 AI 쪽의 그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그래도 다시 또 이제 빅세븐 중에서 이제 물론 그 희비가 엇갈릴 수 희비는 있겠지만. 엇갈리겠지만 기본적으로 AI라는 그 테마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마 결국 그런 그 종목군들이 올 한 해도 그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지난 소프트 랜딩 과거의 구간에 있어서도 저는 사실 요거 밑에를 안 봤거든요. 요 자료를 일부러 예. 안 봤어요. 차트 여기 밑에 막 파이낸셜 헬스케어 써 있는 거. 근데 여기에 딱 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네, 또 밤사이에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섹터가 또 강했고요. 예,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테크도 강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것은 그 제가 이 화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보면은 이 소프트랜딩 그 구간에서 94년, 95년도 구간에서 이때도 이제 그 금융주와 헬스케어가 그 상당히 많이 그 올랐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오른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음. 이때 이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네. 예, 거기에 따른 그 수혜주들 그동안 이제 오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거고요. 테크는 뭐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그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그 주도주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상승을 했고요. 네. 결국 이런 그 흐름들이 이번에도 다시 좀 재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주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융,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 당분간은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전문님께서는 내년이 아니죠. 올해 왔죠. 2024년 S&P 500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작년에 재작년에 2023년을 전망했을 때 많은 IB도 그랬고요. 국내 증권사도 그랬고 상저하고를 전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1월부터 갑자기 랠리가 펼쳐졌고 그다음에 또 가을께 좀 꺾이나 싶더니 다시 올라가서 예, 그렇습니다. 예. 상고 하고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정말 신기하게 2022년 아니라고 초반에 2023년 초반에 상고고 하고고고 더 올라간다 그랬는데 맞추셨어요. 정프로님만 맞추셨어요. 근데 지금 네. 이제 흐름 자체가 그분들을 그 전문가들을 그 옹호하는 건 아닌데 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주식시장을 그 예측했던 당시에 이제 시장 흐름 이때가 강했느냐 약했느냐. 네. 근데 대부분 그 내년도 주가 예측을 하는 게 10월, 11월, 12월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가장 빠른 건 10월. 근데 2022년도 10월 달에 그 이전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에 좀 오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전에 이제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심리가 좀 부정적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문가들이 그냥 그 주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EPS라든가 펀더멘탈을 기본으로 해서 주가를 예측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또 그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2023년도 EPS를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 주가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꺾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작년 좀 많이 틀린 것 같고요. 네. 그 매년 주가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예측을 안 말씀드렸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접어들면 그 주가 예측에 기반이 됐던 그 펀더멘탈이 데이터들. 조금씩 변하니까 아. 그렇게 되면 이제 EPS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추정치들을 근거로 해서 그 다시 그 리바이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바라봐야지 너무 연말에 발표된 그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렇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전망은 대부분 실패하는데 올해에 대한 전망도 어쨌든 안 맞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참고적으로 보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전망했는지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해서. 가장 큰 거는 올해 그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경기가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EPS 실적을 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올해 그 대체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 EPS 추정치가 올해 추정치가 226 그리고 2025년 240이거든요. 근데 시장은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2025년에 그 EPS가 240이라면 240에서 250 정도로 보고 있는데 퍼 20을 적용하면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그 지수들이 네. 거의 4,800에서 5천 사이입니다. 어. 그런 거에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런 그 전문가들 예상에 의하면은 그 올해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자신도 사실은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니까 저도 이제 혹시 흔들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의구심을 저 스스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AI를 통해서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아, 정말 이제 그런 뭔가 주관적인 그런 감정을 그렇습니다. 배제하고 예. 숫자로만 딱 바라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전망, 숫자하고 이제 과거 주가 패턴, 통계. 예, 이것만 가지고 이제 주가를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대다수의 그 애널리스트들은 그 지수가 2003년이죠. 2023년은 대부분 다 지수가 그 상승한 이게 지금 제가 그 지수를 그 잘못 갖고 그 데이터를 잘못 갖고 왔는데요. 저는 이게 내려가는 거라서 이게 예. 뭔가 싶었어요. 이것이 그 2023년 위에 있는 게 그 2023년 전망입니다. 2023년에 예, 대한.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상승을 예측을 했는데 AI는 그 하락을 예측을 했습니다. 아, 이게 이 위에 2023년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군요. 예, 예. 2023년입니다. 이것이. 저기 예. 제목 조그만 제목에는 2024년 S&P 500 인덱스 여기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이 그 2022년이라고 그랬는데요. 아, 네네네. 이게 2023년이고요. 요거 2024년이라고 주가 이거 쓴 거는 제가 이제 이 코딩을 할 때 네. 제가 제목을 아, 그래요? 에러가는 겁니다. 아, 요 잘못된 겁니다. 예, 예. 여러분, 이 데이터. 부분은 제가 사과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데이터입니다. 예, 이건 위에는 2023년이고요. 네. 그 아래가 그 2020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제가 지금 말이 헷갈리는데 자, 정리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게 밑에가 그 위에가 그 2022년이 맞고요. 그리고 아래가 2023년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 수정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대체적으로 시장을 좋게 봤는데 AI는 그 시장을 그 하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그 검은색 그 굵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S&P 500 지수 예측 주가입니다. 네. 그리고 위아래 그 범위는 그 상단과 하단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구체적인 그 지수표치가 아니라 네.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전문가들이 2022년도 올라갈 거라고 그랬는데 AI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왜 반대였을까요? 이때 이제 제가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네. AI는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굵은색 선이 이제 상향 그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이 그래프를 그
이렇게 그 결과값이 나온 이유는 그 AI 기법 중에서 그 LSTM이라는 게 있습니다. LSTM인데 네. 이게 Long Short Term Memory거든요. 이게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과거 그 오래된 그 패턴 이것까지 모두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 최근 것까지 합쳐서 계속 주가 패턴을 반복하고 학습하고 반복하고 학습을 해서 그 다음을 예측하고 실제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고 에러가 나면 또 수정을 하고 요런 그 자동적으로 그런 그 판단을 하는 그 네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LSTM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실제 이제 2003년의 흐름을 보면 아까는 그 1년 연간을 보였기 때문에 그 방향성만 보여줬는데 네. 다음날 주가들을 이제 계속 이어놓은 것이 그 녹색입니다. 이게 2023년인데요. 네. 2023년에 그 예측 주가가 그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네. 그 검은색이 이제 실제 주가입니다. 오, 맞는데요? 예, 그림에서 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도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일별 주가를 가지고 실제 예측한 거하고 실측치하고 이제 비교해서 한번 더 소개해드릴 기회를 갖겠는데 네, 네. 일단은 그 작년에 이 LSTM을 이용한 그 예측 기법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 정확성은 있다. 물론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그 LSTM만 가지고 그 인공지능만 가지고 모든 주가를 예측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법이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도입된 거는 그 2019년 이전인데 예측 주가를 하는데 이제 활발하게 도입된 거는 한 2,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현재 나와 있는 기법 중에서는 얘가 좀 낫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본 거고요. 네. 실제 이제 그런 측면에서 2014년을 예측을 해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2024년 다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AI는 오히려 그 하락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좀 올랐다가 이제 하락하는 이런 국면으로 좀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별 데이터를 가지고 달라질 또는 수 있죠. 주별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2024년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만큼 네. AI는 그렇게 밝게 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걸 물론 이제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네, 네. 정확한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2023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AI가 바라보는 시장은 좀 이렇게 하강 국면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러니까 일별 데이터로 보면은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괴리를 좁히면서 예. 실제 시장과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요 데이터 미리 우리가 좀 확인하는 데이터입니까? 아니면은 지나고 나서 아닙니다.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 데이터입니까? 예측은 어떻게 하냐면 네. 예를 들어서 2024년을 예측할 때는 2023년 그 12월 29일이죠. 이번에 마지막 네. 29일까지 이전에 10년 데이터를 가지고 아. 그 계속 그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판단을 근거로 2024년을 한 거고요. 요 화면에서 다시 한번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네. 요 예측 지수도 뭐냐면은 다음날 예측 주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예측을 한 거와 실측치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위아래가 이제 다소 다른 거는 제가 이 데이터 길이 자체가 이 학습된 데이터하고 실제 예측치하고 이게 거래일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랫부분 데이터는 과거 그 평균 그 거래일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거래일수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인 그 방향성은 맞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더 개선할 점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거 설득력은 갖고 있는 게 그러네요.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측면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과연 이렇게 선택한 관련한 투자는 어떻게 좀 선정이 됐을지 ETF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예. 여기 보니까 안정추구형에 우리 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제피가 들어가 있네요. 예, 예. 네. 그 뭐 제피의 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화면을 그 보실 때는 이 화면은 그 LSTM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그 K-민스라는 다른 AI 다른 그 인가요?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수익률과 그 위험이 비슷한 그 부류들끼리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수익률과 수익률과 위험, 리스크. 예. 그래서 이게 이제 3차원으로 그려져 있는데 네. 이 축은 이제 전체 구간의 그 평균 수익률이고요. 네. 이쪽은 그 리스크입니다. 음. 그 STD가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네. 리스크입니다. 네. 리스크고 이 오른쪽은 이제 250일간인 그 평균 수익률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변동성이 그 낮은 국면에서 수익률이 그 비교적 높은 구간을 찾고 싶다. 네. 이게 이제 그 안정 추구형이거든요. 수익률이 이제 적정한 거. 음. 그리고 그 리스크가 그 낮은 중립인 수준에서 수익률이 중립인 구간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중에서 수익률이 높은 구간. 네. 이렇게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네. 안정 추구, 위험 중립, 적극 투자. 이게 투자 성향별로 이렇게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의해서 판단된 게 이제 안정 추구형 같은 경우는 JP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이것이 그 상향 그 수익률은 어느 정도 좀 억제를 하고 대신에 이제 하방을 막아주는 그 커버 더 콜 전략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TLT인데 20년 이제 제가 이제 결과를 놓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해석을 해놓고 이 맞춘 것은 아니고요. 네. 예, TLT가 뽑힌 거는 아마 그동안 다른 그 ETF에 비해서 좀 부진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TLT가 좀 뽑힌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정 추구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종목을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 두 가지로만 가지고 간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위험 중립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BR이 뽑혔는데 이 VBR은 그 스몰캡 중에서 밸류 주식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제 성장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그쵸.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형 가치주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제 소비 내구재 이 업종도 이제 위험 중립으로 그 편입이 됐고요. 사실 이 종목군들이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편입된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적극 투자형은 역시 IT. 그래서 요런 그 ETF들을 각각의 투자 성향에 맞게 올해 그 혹시 이제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이런 종목은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오늘 그 데이터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어떤 투자를 좀 선호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관련한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좀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서서 이제 AI가 보는 그런 지수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추세 말고 그 데일리를 좀 자주 보려면 우리 전무님을 또 자주 모셔야 이 데이터도 자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4년 박 전무님 자주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시간 웰스 가이드 박재훈 전무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